우리 이제 9페이지를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활용되는 이제 개정 과목에 뭐 사례가 있는데 이미 이제 충분히 많은 양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런 항목들이 어디에 이제 적힐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BS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유동 자산이 적히고 여기가 이제 비유동 자산이 적힌다. 이 유동 자산 다시 두 가지죠. 당좌 자산, 여기 재고 자산. 네, 여기 비유동 자산은 이제 투자 자산, 유형, 그리고 무형, 그리고 기타 뭐 비유동이 된다.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여기 유동 부채가 있고 비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자본이 있어요. 자본. 자본은 5가지 항목으로 이제 보통 구분해서 설명하죠. 뭔지는 잘 몰라요. 아직. 그래도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수익 누계, 이익여금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 그러면 첫 번째가 현금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기 당좌자산이죠. 여기 안에 들어가 당좌자산 안에 들어간다. 현금이 뭔지는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 있죠. 이렇게 외상 매출금 받을 그게 여기는 매출 채권이고 역시 여기 들어가야 돼. 매출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분개를 하지만 외부에 공시할 때는 뭘로 한다?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뭔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얘를 실제로 할 때는 이제 옆에를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쭉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매출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은 말 그대로 거래처에서 내가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돈이 이게 만약에 100억이다. 그럼 이 100억에 회수 가능성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100억을 다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를 생각해. 우리 연쇄부도 이런 걸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 거래처가 존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거래처가 망하면 내가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류상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술집에다가 술을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제 내가 술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식 팔아가지고 돈 나오면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술은 다 들여왔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매출 채권이 깔려 있는 건데 과연 그 돈이 이제 회수가 될 거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15억 정도는 못 받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럼 몰아서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15억을 이렇게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매출 채권의 실질 가치는 얼마가 된다? 85억 원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어떤 거를 하시면 되냐면 이 대손 충당금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면은 안 되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회계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랑 거래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거래처를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 신용평가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로 존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외상값을 나한테 다 지불할 그런 상태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물건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가게라고 하죠. 가게. 동네 구멍가게 이런데. 외상거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뭐 라면이고 뭐고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줄게요. 월급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러면 계속 외상값이 깔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인도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 물건을 다 건네줬기 때문에 수익을 다 잡았어요. 매출을 다 잡았다고요. 그리고 뭘 잡았냐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걸 다 잡았겠죠. 그러니까 분개를 쓰자면 여기다 매출 채권 그리고 매출이라고 하는 분개를 다 잡아놨을 거다. 이게 채권이 있는 거죠. 우리 복식분개니까 수익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매출 채권이 이게 늘어날 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추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대손 충당금이고 옆에 공란에다 좀 써보세요.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손실 충당금. 동의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손실 충당, 대손 충당금, 손실 충당금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수수익, 미수금, 소모품 있죠? 선급금, 선급비용.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당좌 자산 안에 이게 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뜻을 다시 살펴보면 뭐냐면 미수수익은 아까 미수이자죠?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게 바로 미수수익의 개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됐어요. 근데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었죠. 그럼 그때 어떤 분개를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차변의 미수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
이게 이자 채권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미수이자, 미수수익의 개념이 되고요. 미수금하고는 달라요. 미수금은 뭐예요? 비품 같은 거를 처분하고 못 받은 돈이죠. 상품을 처분하고 못 받은 돈은 매출 채권. 비품을 처분하고 못 받은 돈은 뭐가 된다? 거기 나와 있는 미수금이 된다. 그 다음에 소모품인데 거기 여러분들은 뭐 종이, 연필 이런 걸 보면 안 되니까 여기 지우개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 기록된다? 소모품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돼요? 사용분, 미사용분. 그래서 사용된 거는 소모품비라고 비용 처리된다 이런 거고. 자, 선급금은 이제 계약금조로 미리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농심에다가 이제 돈을 먼저 줬어. 내가 이마트인데 새우깡 팔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현금 뭐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인데 아직 새우깡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품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다는 선급금이라고 써야 된다. 여기다는 선급금, 미리 지급한 계약금조로 미리 지급한 겁니다. 물건 꼭 주셔야 돼서 돈을 미리 선급을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새우깡이 이마트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럼 그때 선급금이 없어지면서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분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조로 미리 이렇게 돈을 지불한 걸 선급금이라고 하고, 농심 입장에서는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이 먼저 들어왔죠. 그러면 농심 입장에서의 분개는 뭐냐면 현금이 들어왔지만 이게 수익이 될 수 있냐 없냐 없다는 뜻이에요. 뭐라 써야 돼? 선수금. 그래서 선수 수익하고는 또 달라요. 선수 수익은 어떤 거냐면 선수 임대료예요. 임대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선수금하고는 달라요. 선수금은 기간 경과랑 무관해요. 돈을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물건을 주면 그때 가서 어떻게 수익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선수금과 선수 수익은 서로 다르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 선급 비용이 있어요. 선급 비용.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선급 보험료, 선급 임차료, 선급 이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지급금은 미결산이라고 했고요. 그와 유사한 게 뭐냐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현금 과부족.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 과부족은 여기 어디 적혀요? 안 적혀요. 가수금, 가지급금 어디 적혀요? 아무 데도 안 적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했어요? 비만 계정이라고 했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당 계정 과목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상, 그러니까 현금 계정 장부에 돈이 100인데 실제로 있는 돈을 조사해봤더니 80이에요. 돈이 20이 모자라잖아요. 원인이 아직 뭔지는 몰라요. 야, 장부에 돈 얼마로 적혀있냐? 100원이에요. 그래? 금고 열어봐봐. 금고에 얼마 있어요? 80원. 돈이 20원이 모자르니까 일단은 얘를 분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분개가 뭐냐면 이겁니다. 현금이 20원이 모자라요. 그래 여기다 뭘 써요?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20을 적는다. 그 다음에 원인을 막 찾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화요금, 뭐 통신비 이런 거를 누락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냐면 현금 과부족 20을 없애고 20만큼을 뭐라 쓰면 통신비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원인을 찾으면 되고 만약에 원인을 못 찾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 쓴다? 잡손실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뭘 내야 돼요? 사직서 낸다. 왜? 격리 직원인데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죄송한데 죽었다 깨나도 20원이 비용. 이게 20원일 수도 있고 20억일 수도 있고 뭐 2천억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돈이 안 맞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직서 대고 나가라죠. 네 책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격리 직원이 그렇게 안 되려고 할 때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그 밑에 상품 있죠. 상품. 제품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디를 또 잠깐 보시냐면 사실은 그 앞에다가 또 다 해놨습니다. 앞에. 어디냐면 6페이지 가보죠. 6페이지. 6페이지 정 가운데 보시면 또 요약을 해놨죠.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써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 재고자산 보면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반제품, 저장품이 있어요. 6페이지 가보세요. 6페이지 정 가운데 보시면 요약이 되어 있고 요약.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최우선으로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제품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상기업이에요. 도소매 기업. 물건을 사다 파는 회사예요. 물건 사왔습니다. 걔는 상품이에요. 이번에 내가 제조기업입니다. 만든 물건이죠. 걔는 뭐라 불러요? 제품. 이렇게. 그 다음에 제공품이란 말 나오죠. 제공품은 뭐냐면 공정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공품을 영어로 이제 쓰면 어떻게 되면 이런 말을 씁니다. work in process.
이 원가액에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WIP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공정 중에 있는 작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미완성품을 얘기해요. 그럼 제품은 뭐냐면 제품은 영어로 하면 뭐냐면 피니시. 우리가 피니시드 굿 해서 뭐예요? 공정이 다 피니시. 끝난 거예요. 끝난 물건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완성품을 얘기해요. 완성품. 그러니까 제품은 완성품이고 미완성품 우리는 뭐라 불러요? 제공품. 공정 중에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회사에 이제 재고 자산이 자동차가 있는데 12월 31일 날 완성돼서 창고 이렇게 이제 우리 거기 선착장 이런 데 있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공장 안에서 지금 이제 뭐 타이어 아직 안 낀 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 부르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원재료가 있어요. 원재료, 머티리얼인데 원재료 뭐냐면 철판, 타이어, 유리 이런 건데 아직 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원재료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장에 있으면 내가 재료가 공정에 투입하지 않은 상태가 원재료가 돼. 12월 31일. 투입했는데 완성이 안 되면 제공품이고 완성이 되는데 팔리지 않으면 뭐가 된다? 제품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만들어진 물건이 판매가 되면 수익을 창출하죠. 그 수익이 매출이고 그래서 이게 판매가 되면 뭘로 비용 처리가 돼요?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뜻.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6페이지 보시면 보통은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가 나와 있고 혹시 몰라서 거기 반제품, 저장품이 있는데 우리 반제품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만 완성됐다. 완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공품하고 차이는 뭐냐? 제공품은 판매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아직 뭐예요? 엔진도 안 한 거. 이거 어떻게 팔 거예요? 근데 반제품이라는 건 판매가 가능하더라. 시험과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용어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거기 저장품 나와 있죠? 저장품은 쉽게 말하면 약간의 소모품적 개념이에요. 소모품 또는 소모 공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냐면 저장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계속 가동하려면 윤활유 같은 거를 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윤활유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물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계를 가동할 때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면 재고 자산만 공장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윤활유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또는 뭐냐면 이제 오래되고 하면 이제 뭐냐면 뭐 필터를 갈아준다든가 아니면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소모성 부품이 있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저장품이라 부른다. 이런 뜻이. 그래서 얘를 재고 자산 처리한다. 이런 뜻이.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세 과목 예시가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차량, 운반구, 뭐 비품 등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토지 아니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기계장치 있죠. 차량, 운반구는 회계처리가 다 똑같아요. 토지는 감가상각, 우리가 이제 뒤에 바로 배울 텐데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되냐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뒤에 이제 바로 나올 겁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뭐냐면 원가 배분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취득이란 말이 생략돼. 취득 원가를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내용 연수 동안 배분한다.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왜 상각을 해야 돼요? 그럼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5년 동안 쓸 수 있다. 자동차다. 내가 택시예요. 5년 동안 택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택시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뭐가 돼요? 5년 동안 수익을 나눠서 이제 5년 동안 내가 수익을 인식하면 비용도 5년 동안 나눠서 인식해요. 이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 그래서 어떠한 비품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건물을 샀으면 일단 자산 처리한 다음에 얘를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가치가 감소하지만 대부분 땅값은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는 상각은 안 합니다. 그럼 또 이런 게 모든 토지는 또 상각 안 하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매립지라든가 누가 또 저한테 물어봤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채석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생각을 해줘요. 매립을 다 했으면 거기는 더 이상 못 쓰잖아요. 이렇게 거기 뭐 이상한 뭐 가스도 나오고 오염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이제 그 뭐 시골 같은데 뭐 전원 생활을 꿈꿀 수가 있어요. 반드시 사전 답사. 사전 답사에는 뭐냐면 거기 유해 물질이 주변에 막 유해 물질이 나오는 뭐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담배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발암 물질이 막 나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 백혈병 걸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외곽에서 보면 아 시골이 한적하니까 괜찮다. 근데 어딘가에서 막 오염 물질이 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이제 뭐 탄광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석탄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광물질을 막 해다가 하다 보면 거기 그 지하수 같은 게 다 오염될 수도 있죠. 그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물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매립지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뜻. 매립지 이런 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잠실 같은데 이런 데가 사실은 옛날에 잠실도가 있었대요. 섬이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여의도처럼 여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의도도 이제 섬이죠, 섬. 이렇게 한강이 엄청 큰 강이죠, 이렇게. 섬처럼. 잠실은 섬입니다. 근데 그거를 메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재 이런 걸 가지고 잠실을 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아파트를 막 짓고 한 거죠, 이렇게.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70년도, 60년도, 70년도 그때죠. 이제 이걸 막 메꿔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석촌호수 있는 게 그게 원래 이제 잠실이 섬이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게 섬으로다가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쓰면 섬으로다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를 이제 다 메꿔 나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석촌호수 요만큼만 이제 남아있어 나머지를 다 메꿔버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 석촌호수.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 주변이 뭐 연탄재니 뭐니 이런 걸로만 하다 보니까 집안이나 이런 게 좀 튼튼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도 막 석촌호수에 막 물이 준다더라 뭐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제2 롯데월드 그거 올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고 옛날에 여기가 혹시 섬이었었으니까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집안이 뭐 튼튼하지도 않고 원래 이제 거기가 육지라면 뭐 강도 뭐 육지는 육지인데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이 돼요. 그런 개념. 그래서 뭔가 매립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쓰레기 같은 걸 매립한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감가상을 합니다. 땅이지만 토지지만 감가상을 하더라 이런 뜻이. 아무튼 그래서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이게 정리가 쭉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것도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우리 9페이지 가 보세요. 9페이지를 가 보시면 그래서 거기 현금 가부족했고 아까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수금을 했었고 그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사님이 격리직원한테 얘기합니다. 야 1억 줘봐봐. 그러면 격리직원 분기를 써야 돼. 1억 원의 돈이 나갔고요. 1억 원을 여기다 써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그때 이사님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잊으면 안 되니까 1억 줬다는 거를 뭐라 적는다? 가지급금. 이렇게. 그리고 이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봐. 이사님 1억 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거 얘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그럼 뭐라고 분결을 해야 돼요? 가지급금이 없어지면서 1억 원을 뭐라고 쓴다? 접대비 이렇게 써야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아시죠? 또는 외상값을 갚았어요.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요? 외상 매입금을 써야죠. 매입채무를 없애야 된다. 이런 개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가지급금 이런 것도 비만계죠. 나중에 원인이 다 밝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무튼 그게 가지급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개념상은 이제 대여금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세법 시간에 이런 거 배우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회사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계정가봉은 당연히 대여금으로 했을 거예요. 가지급금 해놓으면 바로 의심을 할 테니까 이렇게 뭐 대여금이다. 근데 이자를 안 받아도 뭐 이자를 받은 걸로 봐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바로 이제 세법 시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는 회계 시간이고 9페이지 밑에를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이 멀쩡하면 좋지만 물건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하면 매입 환출 이렇게. 그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 뭐가 나와요? 매출 환입 이렇게. 그다음에 값을 좀 깎아주자. 그럼 뭐가 된다? 매입 애누리. 판매자 입장에서 뭐가 된다? 매출 애누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대여금 있는데 대여금 빌려준 돈이죠. 내년도에 갚으세요. 단기 대여금. 한 2, 3년 있다 갚으세요. 장기 대여금. 그다음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임차 보증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가 이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훨씬 더 쉽죠. 이게 회독수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임차 보증금이죠. 월세랑 달라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있고 보증금이 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죠 이렇게. 월세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먼저 거는 겁니다. 네가 월세 안 줄 수 있으니까. 안 줬다고 해서 바로 내보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보증금을 받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걔는 자산이 되고요. 옆에다 써봐도 임대 보증금 있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죠. 나중에 그걸 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부채가 된다. 토지가 있고 제가 용지가 있다고 했죠. 내가 LH공사다.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를 개간해서 내다 파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LH공사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냐? 이런 토지가 재고자산. 그럴 땐 뭐라 쓴다? 택지. 용지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물도 배웠고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누구 얘기죠? 감가상각비의 누적치가 된다. 여지까지 감가상각한 거 거기에 대한 다 최종적인 합이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기록돼요? 손익계산서. 감가상 누계액은 어디다 기록된다?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된다.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구축물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구축물이 있는데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 건물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구축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하도가 된다. 그다음에 뭐 터널이 된다. 뭐 도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구축물 처리하고 그다음에 기계 장치 있죠? 뭐 차량 운반고 뭐 종류는 안 봐도 돼요. 뭐 자전거 이런 거 뭐하러 봐 이렇게. 왜냐하면 이름이 그냥 기계 장치다 또는 차량 운반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품 같은 게 있죠. 1년 이상인 게 비품이 되고 1년이 안 되면 이제 보통 뭐 소모품으로 쓴다. 그리고 거기 건설 중인 자산 나죠. 별표 쳐보세요. 건설 중인 자산. 자, 얘는 뭐냐면 내가 건설회사고 우리 회사 사옥을 내가 직접 건물을 짓고 있더라. 근데 12월 31일까지 해서 완공이 됐어요. 그럼 얘는 건물로 공시가 되고요. 완공이 안 돼. 미완공이 됐다. 그럴 때는 뭘로 한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공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런 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이제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지불합니다. 잔금을 지불해야지만 내가 토지를 쓸 수 있고 등기 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부에 토지가 인식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럼 그 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줄 때 분개를 해보자. 만약에 계약금으로 100억이 나갔어요. 여기 100억. 이거를 뭐라고 쓰냐? 건물이라고 쓸 수 없어. 토지라고 쓸 수 없어요. 뭐라고 쓴다? 건설 중인 자산이죠. 중도금으로 400억 나갔습니다. 현금이 400억 나가고 역시 400억을 뭐라고 쓴다? 건설 중인 자산이죠. 그 다음 나머지 잔금 500억을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그때부터 토지예요. 만약에 토지 1000억. 그리고 현금이 500억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 잡은 거 있죠? 건설 중인 자산 500억을 지운다. 이게 바로 토지. 그러니까 완공이 되기 전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한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개 묶어보세요.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업을 합쳐도 뭐라 불러요? 매입채무. 매입채무. 그러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다 유동부채 들어가요. 뭐가 매입채무. 이게. 그다음 매입채무는 주된 영업에서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있죠? 얘는 비품 같은 거 사고 안 준 돈이에요. 상품 사고 안 준 매입채무. 비품 사고 안 준 뭐라고 쓴다? 미지급금.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돼요? 매출채권 이렇게 미수금. 상대 개념이 미지급금, 매입채무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예수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분개 하나만 좀 써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얼마 받고 판다? 부가가치세가 해서 1,100원을 받는다. 그러면 현금이 1,100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은 1,000원이에요. 그리고 VAT죠. 얘를 100원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냐면 VAT 예수금이란 말을 쓴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법 시간에 배운데 이거를 거래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이건 물건값이죠. 물건값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구매한 사람이 이 구매자가 소비자예요. 이 소비자가 구매자죠. 그럼 소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비세인 부가세를 내야 된다. 10% 물건값 10%인 100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사람 보고 내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사람 보고 내면 매일같이 내가 이제 물건을 산 다음에 저녁에 집에 와서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산 물건이 얼마고 거기 곱하기 10% 해가지고 국세청에다 내가 송금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값만 받지 말고요. 이 물건을 구매한 이 소비자가 내야 될 부가세 있잖아요. 걔를 걷어서 국가에 내라 그런 뜻이니까 국가에다 부가세를 낼 때 현금 100원을 낼 때입니다. 이게 비용이 아니에요. 예수금을 지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인들을 이렇게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 도와주는 게 뭐예요? 부가세를 없애라고요. 아니면 1%만 하든가. 부담이 없게 1%만 하든가 이렇게. 왜냐하면 부가세가 70조가 넘게 거칩니다. 엄청난 세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간접세죠. 간접세는 세부담이 역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가 무조건 10%니까 잘 사는 사람이 사든 못 사는 사람이 사든 똑같이 10%면 되는 거죠. 소득세는 안 그렇잖아요. 소득세 봐보세요. 소득세 최저세율 6%고 최고세율 42%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추가 100만 원을 번다. 소득이 적은 사람 6만 원 세금 내고요. 많은 사람은 42만 원, 똑같이 100만 원인데 뭔가 차등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소비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뭐 만약에 뭐 신분제 사회다, 그죠? 성골이다, 진골이다, 뭐 육두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으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육두품이 네가 산다 그러면 너는 뭐 세율이 뭐 예를 들어서 20%고 20%, 그다음에 너는 성골이다, 너는 한번 40%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0%만큼을 한다. 근데 지금이 사실 좋은 기회, 경기도 어렵고. 부가세를 좀 낮춰서 보자 이렇게 누가 좀 개정세법 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꿈꾸는 게 부가세가 좀 없는 세상이 좋겠다. 물론 이제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큰 부담이 안 되고 대신에 뭐냐면 부가세가 어떤 징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뭐 매입세 공제를 누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세금 계산서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이렇게 딱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과세 표준을 양성화시키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끔 한 2, 3%대에서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에요. 부가세 10,000원입니다. 근데 최종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우리 그냥 이거 무자료로 거래합시다. 제가 세금을 발행하지 말고. 그러면 10만 원만 주세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10만 원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11만 원 주세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도 뭐예요?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당연히 10만 원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는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2명이 먹는데 뭐 15,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부가세가 1,500원이에요. 이렇게. 현금 하시면 15,000원 내시면 되는데 카드 하면 16,500원. 그럼 카드를 왜 해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데 그냥 15,000원 현금으로 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한다고 해서 1,500원만큼 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그래서 뭐냐면 탈세의 유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거 자체가 이게 왜냐면 10%면 엄청 큰 차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카드 포인트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카드를 써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면 뭐 세금도 줄고 하니까 그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겠죠. 이렇게. 자, 아무튼 그건 뭐 세법 얘기고 예수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 제일 밑에 가수금 했었죠. 가수금. 얘는 돈이 들어왔는데 계정값이 뭔지 몰라. 얘 비만 계정이라고 했죠. 이게 가수금. 그래서 최종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고. 자, 11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위에 선수금 있죠. 선급금, 선수금. 양쪽을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단기 차입금 있고 장기 차입금 있고. 그다음에 상품 매출이 있고 거기 다음에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있죠. 그러니까 걔는 매입이 있고 매입 환출, 그다음에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있죠. 대금 결제를 빨리 해서 깎아주는 게 매입 할인 또는 매출 할인이 된다. 그래서 기호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기호. 이런 기호를 알아야 돼요. 30일 내는 정상 결제해 주시고 열흘 내 결제면 2% 깎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매입 할인 또는 매출 할인이 된다. 그래서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늘 현찰이 쪼달려요. 현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금 결제를 빨리 해주기를 늘 애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금 결제만 빨리 해줄 것 같으면 이렇게 내가 물건값을 좀 깎아주겠어.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뭐 제품 매출원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 임금 같은 게 있지. 임금 이렇게 급여를 얘기해. 급여.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고 뭐 여비교통비, 접대비, 뭐 통신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 한 번 정도씩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회사 내부에 임직원이 있어. 임원 직원. 임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쓰는 돈을 우리가 뭐라 한다? 복리후생비라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뭐랑 구분해야 되면 급여랑 구분하죠. 급여는 임금이에요. 이거 복리후생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리후생비는 받아가는 사람이 비과세. 이 혜택을 받았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가 급여가 되면 세금을 소득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복리후생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일 보편적인 게 경조사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뭐 칠순이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야 이거 뭐 아버지랑 같이 뭐 식사해라 뭐 이렇게 뭐 돈을 뭐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조사비 이런 것들. 뭐 결혼하면 뭐 축의금 줄 거 아니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거 다 복리후생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또 이런 것들도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회사가 이제 뭐냐면 클럽 같은 거. 클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운동하는 거. 이렇게 소모임 있어요. 소모임. 그러니까 뭐냐면 뭐 주말이라든가 또는 뭐 퇴근하고라든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 뭐 독서 클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등산이라든가 이런 걸 뭐 운영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냐면 모였을 때 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 주마다 그 회원 그러니까 뭐 직원들 한 명당 뭐 10,000원씩 그게 뭐냐면 모였으면 뭐 등산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뭐 파전에 뭐 막걸리라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부 뭐 1차에서 뭐 파전하고 막걸리 먹을 정도는 회사가 지원해 줘. 그게 다 복리후생비죠. 이런 게 다 복리후생비가 된다. 그렇지 않은 건 이제 급여가 되고요. 자, 회사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 걔는 뭐가 되냐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걔는 접대비가 있고 광고 선전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이라는 게 있다. 이때 이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쪽인 거. 말 그대로 기부하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도 여기 기부금 있죠. 회사가 막 기부, 삼성이 얼마 기부하고 이번 코로나19에 의해서 얼마를 기부할 거냐, 삼성.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액수를 막 따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접대비가 있죠, 접대비. 자, 접대비는 뭐냐면 특정인한테 준다. 이 광고 선점비는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세무적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면 접대비는 이런 계정 과목이 있어요. 접대비 한도 초과예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리고 이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회사가 다 접대비 한도 초과 나와요. 근데 광고 선전비는 한도 초과 이런 개념이 없어요. 광고 선전을 무한정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 회사가 뭐 CF를 뭐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물론 버스 같은 데도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뭐 붙여놔야 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전부 다 광고 선전비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런 판매 관리비 이렇게 항목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보시면 11페이지 가보세요. 복리후생비가 있죠. 복리후생비. 그래서 거기 건강보험료 내주는 거, 회사가 내주는 거 다 복리후생비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친모, 그다음에 경조사비 이런 것들. 여비교통비가 있죠. 출장비를 얘기해. 출장비. 이걸 여비교통비라 한다. 접대비가 있고요. 그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통신비가 있죠. 뭐 쉽게 말해 영업사원이 많은 데는 뭐 전화요금을 이제 지원을 해준다. 그것도 원래는 뭐냐면 개인적인 통화냐 회사 업무 통화냐. 근데 그거를 일일이 통화 내역을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귀찮으니까 대부분은 다 그냥 휴대폰을 이제 사주고 그게 더 싸요. 왜냐하면 휴대폰끼리 하면 통화료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유선으로 하면 더 비싸고 하니까 이렇게. 아무튼 그게 통신비가 된다. 통신비.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세금과 공과도 봤었죠? 세금 뭐 재산세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세금과 공과가 되고 주의할 거는 뭐가 되냐면 주의할 거는 이런 것들 취득세다. 뒤에 배우겠지만 취득세는 자산원가에 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취득한다. 토지를 취득하는데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럼 걔는 자산원가예요. 근데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걔는 보유세죠. 걔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가 된다. 감가상각비 아까 봤습니다.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동안 취득원가를 배분하는 거고 그다음 거기 임차료가 있죠. 걔는 한꺼번에 또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트라이얼 밸런스 이렇게 했었죠. 제가 아까 트라이얼 밸런스 여기 자산, 부채, 여기 자본, 여기 수입, 여기 비용이 있잖아요. 여기다 맞춰서 제가 써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임차를 받는 사람이 있죠. 걔는 임대료라고 하고 얘는 수익이에요. 임차를 미리 지급하면 이게 선급 임차료고 자산이에요. 미리 내년도 걸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월세를 미리 받으면 뭐가 된다? 선수 임대료고 부채가 된다. 부채는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경과되지 임대료 수익으로 전환된다. 선급 임차료 시간이 지나면 뭐 임차료로 비용 처리가 된다. 이 관계죠. 이 네 가지를 잘 보셔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선급 임차료는 기간이 미경과된 거예요. 임차료는 어떻게 된다? 기간이 경과됐다는 뜻이에요. 기간 경과분을 얘기한다. 기간이 경과됐냐, 미경과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거,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선비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 제가 수익적 지출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더 써보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걔는 자산 처리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가상각한 다음에 비용 처리한다. 그러니까 수선한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비용은 아니고 자산 처리가 된 다음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 이게 만약에 공장이잖아요. 공장 기계장치의 수선비는 제품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리면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된다. 조금씩 다르고요. 자, 보험료가 있죠. 기간 경과된 게 보험료고 써보세요. 선급 보험료가 있어요. 선급 보험료. 내년도 보험료를 미리 낸 거. 그게 바로 선급 보험료가 된다. 항상 보험은 선급이에요. 선급. 미리 내, 미리. 차량 유지비가 있고 차량 유지비. 그다음 거기 연구비하고 개발비는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비, 개발비.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건 시장 조사, 탐색하는 거고 개발은 집중 투자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갖다가 나 공기업 입사가 이제 나의 목표다. 그죠? 나 공무원 하고 싶다. 나 대기업 가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사람을 만나고 학원도 좀 나가서 상담도 하고 다 돈 들어가죠. 뭐에 연구비, 비용. 그러다가 나 이제 공기업 하기로 했다. 그럼 뭐 수강료도 막 좀 내야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뭐 독서실비 내고 이게 다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다. 그다음에 얘를 생각하면서 비용 처리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개발비가 되고요. 자, 운반비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품을 판매할 때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재고 자산을 사올 때 그게 매입운임이에요. 매입할 때 운반비, 걔는 재고 자산 원가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운반비는 물건을 팔 때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 관리비.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 있죠? 얘도 다 비용입니다. 도서 인쇄비가 있죠? 뭐 명함 같은 거 이렇게. 그다음에 책 같은 거 인쇄하는 거.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 회의비. 근데 여기도 나왔지만 관습을 초과하는 거는 접대비로 분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의할 때 막 걸그룹을 불러서 회의한다. 뭐 분위기를 막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BTS를 불렀어요. 회의할 때 그죠? 보고 싶으니까 회사가 돈 되고 이번 이제 뭐 회의가 있는데 BTS를 초빙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포장비가 있고요. 포장비. 그다음에 소모품 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팩스 복사하기 뭐 프린터 부품 이런 걸 기억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는 사용분이다. 사용분. 미사용된 거는 소모품이란 자산. 사용된 거는 뭐가 된다? 비용이 된다.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가 있죠. 각종 수수료. 카드 수수료라든가 계좌이체 할 때 송금 수수료 다 비용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이익도 다 봤었죠.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한다. 그럼 오늘도 환율이 얼마까지 1,300원까지 거의 올라간 것 같은데요. 1,250원 넘은 걸로 아까 환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팔고 그러면 그게 환율이 1,000원이면 1달러당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1,200원 됐으면 얼마가 돼요? 200원만큼 가치가 더 증가했죠. 그거를 분개했다. 매출 채권이 200원 증가했고 얘를 뭐라 부른다?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IFRS에서는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환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외화 이익이다. 외화 손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구분이 안 되면 구분이 안 되는 대로 구분이 되면 이제 구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이 있죠. 자산 수증이익은 뭐냐면 회사가 회생할 때 발생해요. 대주주가 자기 사재를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한 거예요. 주주 유한 책임이니까 경영진은 그냥 회사를 그냥 정리하고 싶어 하면 그대로. 근데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죠. 그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또 채권자 돈도 못 주고 하니까 회사의 경영진이죠. 쉽게 말해서 회사의 대표이사죠. 자기 개인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한다? 회사에 기부하죠. 그게 바로 뭐냐? 회사 입장에는 자산 수증 이익이 된다. 그다음 채무 면제이익은 채권자 은행단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게 채무 면제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차입금이 한 5조가 있었는데 채권단들이 이제 회의하더니 3조만 갚으래요. 그럼 2조가 갑자기 부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걔가 다 채무 면제이익으로 수익이 된다. 재해 손실 나와 있는 거죠. 재해 손실 이렇게 뭐 태풍이 온다든가 오늘도 뭐 강풍주의보인데 강풍이 이렇게 한번 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고 뭐 하죠. 이게 바로 재해 손실. 이런 정도의 개정 과목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분계하고 전계하고 그리고 시산표 만들고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다 살펴봤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럼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좀 쉬었다가 24페이지 가보세요. 24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결산 정리분계 및 전기에서 수정분계인데 거기 매출원가는 써보세요. 이건 나중에 재고자산 파트에 가서 살펴보고 지금 볼 거는 수익의 결산 있죠. 미수수익, 선수수익. 비용의 결산,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있죠. 그래서 미수수익은 뭐냐? 수익이 단기에 발생하였으나 돈을 아직 못 받았을 때 쓰는 게 결국 뭐냐면 미수수익, 이자수익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뭐냐면 내가 돈을 미리 받은 건데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걔는 뭐예요? 선수수익이라고 해서 걔를 부채 처리를 해준다. 그럼 내년도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수수익이 이자수익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원을 데려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을 안 줬어요. 그래도 차변에 급여를 잡고 미지급 급여라고 계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선급 비용은 선급 보험료죠. 내년도 보험료를 내가 미리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걔는 자산으로 기록된다. 그게 바로 선급 비용이 된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미수 수익은 자산, 선수 수익은 부채, 미지급 비용은 부채, 선급 비용은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 그리고 그 상대 계정 과목 있죠.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결국 우리는 뭐예요? 현금주의 장부를 뭘로 바꾼다? 발생주의 장부로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25페이지 거기 상단을 좀 봐보세요. 개념만 좀 잠깐 설명드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산의 평가가 있어요. 재고자산의 평가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그다음에 평가손실인데 써보세요. 말 그대로 감모손실 수량이 부족해요. 이렇게 그게 감모손실이고요. 재고자산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평가손실이 되고 우리 아까 했던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충당금 이런 것도 다 수정분계.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의 돈을 떼일지를 이거를 다 추정을 해야 돼요. 추측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추정해야 돼요. 추정.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도 뭐냐면 취득원가를 합리적 기간 동안 나누는데 그 기간이 뭐 어떻게 되냐고. 합리적 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추정치예요. 추정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차를 샀을 때 이거 한 5년 써야지. 5년 다 돼가는데 멀쩡해요. 앞으로 5년 더 쓰겠네.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더 상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추정치가 되는 거고요. 유가증권의 평가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 FV OCI 금융자산이다. 또는 FV PL 금융자산이다. 그럼 당연히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에 대한 분계. 그다음 부채의 분계는 거기 유동성 대체를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비유동 부채 만기가 3년짜리인데 시간이 지나면 내년도에 만기가 되려면 얘를 유동 부채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유동성 장기 차익금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유동성 대체가. 이것도 다 수정 분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있고 충당 부채 동그라미 쳐보세요. 충당 부채. 그래서 충당 부채의 반대말은 뭐냐면 확정 부채가 된다. 확정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미지급금이 있어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확정 부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충당 부채가 있어요. 충당 부채는 뭐냐면 금액과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 얼마를 줄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게 확정 부채고요. 충당 부채는 확정이 안 됐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품 보증에 대한 충당 부채. 뭘 보증해요? 품질 보증이죠. 불량품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 그러면 수리를 받는 사람은 무상이지만 수리해 주는 사람 입장에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부품도 사다 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수리하는 공간도 얻어야 되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갖다가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얘를 미리미리 인식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보증 수리 조건은 물건을 판매하죠. 이렇게. 근데 보증 수리는 이럴 때 한단 말이야. 이럴 때 돈 나. 이때 비용이 아니고 수익을 인식하는 연도에 모두 다 비용을 잡아야 되는. 그래서 그때 분계가 뭐냐면 미리 수리비를 미리 인식한 다음에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요. 나중에 실제 수리비가 현금으로 나갈 때는 의무가 해소됐으니까 이 부채를 지워라. 그래서 이런 부채를 우리가 다 뭐 해야 돼요? 추정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충당 부채. 좀 어렵죠, 개념이. 근데 회계는 확정 부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미지급금, 매입채무 이런 건 다 확정 부채예요. 확정 부채.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죠. 이런 것들은 약간 불확실하다. 근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금액을 한눈에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밑에 그 사례가 나와 있죠. 밑에 사례. 그 사례를 한번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